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21대 국회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다 내놓겠다며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20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 약속은 되돌릴 수 없다며 남북이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는 북한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창녕 9살 의붓 딸을 상습 학대한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계부는 딸에게 미안하다, 여전히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롯데택배 송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건을 배송받을 때 택배 회사를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이 큽니다. 중국 베이징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진자가 80명에 육박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베이징에 가지 말라는 긴급 통지를 내리고 베이징 방문자에 대해서는 14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등록금 감액은 처음이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며 대립하던 여야. 하지만 결국 1시간 전 오늘 오후 6시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전인 오후 6시,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법여권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했고 조금 전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위원장 선출을 한 차례 연기하고 여야의 마지막 협상을 촉구했죠. 바로 오늘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의 최종 시한인데요.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한 차례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야 초선 의원 10여 명도 잇따라 의장실을 찾아 각자의 입장을 전하며 여론전을 펼쳤는데 결국 박병석 의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민주당 요구대로 오늘 18개 상임위 위원장이 모두 다 선출되는 겁니까? 지난주 여야가 논의한 11대 7의 틀은 지키겠다는 게 박병석 의장의 뜻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민주당 몫인 6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쟁점이던 법사위와 3차 추경안 처리에 꼭 필요한 기재위, 산자위, 복지위 등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의 4선의 윤호중, 기재위원장의 3선의 윤우덕, 외통위원장의 4선의 송영길 의원 등을 내정해 조금 전 당선이 발표됐습니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6명의 이름을 모두 적어 당선 인사까지는 예상보다 이른 시간 안에 끝났는데 통합당으로선 딱히 저지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본회의장에 대표로 들어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시절에도 하지 않던 일이라며 부당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 바깥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법사위를 강탈하느냐는 손피켓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개원 강행 협치 파괴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지하라! 중지하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놓고 양당 원내대표는 물론 대표들까지 나서서 온종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32년 악연으로 알려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가시돋친 공방전에 참여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놓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시돋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양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20대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습니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던 김종인 위원장은 차라리 18개 상임위원회를 가져가라며
사법부를 감독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국회 전 상위를 갖다 갖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이러한 떳떳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들의 공방은 더욱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정부 견제가 가능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성자의 저주, 독재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양당의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원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부시니까 뭐 오늘 키워드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협치 접겠다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뽑고 있으니까 통합당이 한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직접 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협치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는 그 마음도 접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뭐 파행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8개 상임위 중에서 6개만 오늘 선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통합당에 11대 7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했는데요. 네. 이 중 법사위를 포함해 민주당 몫의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만 먼저 한 겁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더 이상 공전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건데 최근 남북관계 위기가 고조되는 점을 고려해 외통위와 국방위가 포함됐고요. 기재위, 보건복지위, 산자위는 코로나 관련 상임위로 분류돼 우선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심사의 핵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일단 선출하지 않고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뭐 지금 당장 급하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상임위를 먼저 가져간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지금 민주당만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행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추가 협상에 나올까요? 네, 본회의에 앞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할 정도로 당내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의원들이 만류했다고는 하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다만 장애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계속됐던 장애투쟁이 여론의 역풍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툭하면 나간다는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당 일각에서는 실익을 챙기자는 의견도 있어 통합당이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입니다. 걱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안철수 특사. 아니, 뭐 안철수 대표가 어디 특사로 갑니까? 네, 간다는 말은 아니고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네.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엄중한 남북 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며 평양 특사 파견을 촉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교 라인과 대북 라인을 총동원해서 우리 측 평양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특사단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대북 특사 파견 얘기는 뭐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솔직히 말해서 안 대표가 간다고 얘기하니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안 대표의 경우 북한에 갔다 왔다거나 예. 북한 관련한 경력이 특별히 없다 보니 그러니까요.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때문에 평양 특사 발언을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오는데요. 세석밖에 되지 않는 국민의당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여야를 넘는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포석이라는 설명입니다. 아, 예. 그리고 국회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는 최근에 통합당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곧 만난다는 얘기도 뭐 들리던데 그건 뭡니까? 네, 두 사람의 회동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오늘 기자들에게 당장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만남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화야 필요 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야 뭐 대화를 갖다가 거부하는 건 아니고 지금 대화를 하려면 뭐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발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논의는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에 김 위원장은 안 대표는 의석이 3석뿐인데 무슨 힘이 있냐고 말해 서두를 거 없다는 입장을 보여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해 득실을 따져보겠죠. 역시 정치는 정치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남북 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딱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분위기가 말이 아닌지라 기념 행사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북한은 그나마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되레 남측을 향한 보복을 강조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6.15 20주년을 맞아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지금의 남북 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특히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고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독자적인 남북 경제 협력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20주년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당시 넥타이를 메고 4.27 남북정상회담 연단에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6.15 20주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하루 두 차례나 대북 메시지를 통해 남북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 관계 경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6.15 20주년 토론회에서는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해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단 문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제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아마 북에서는 전단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문 특보는 북한이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는 만큼 판을 바꾸기 위해 대남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아 서해 교전의 확전을 막은 고 김대중 대통령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지금은 빠르게 행동할 때라며 야권 설득에 나섰다가 안 된다면 밀어붙이기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경지 주민들의 그런 생명과 안전이 전단 띄우는 그 권리만도 못한 거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고 전쟁의 갈림길에서 만들어진 이 합의를 전단 몇 개로 해서 날릴 거냐 이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물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이라지만 남북관계는 또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6.15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주역들은 남북관계는 항상 삐걱거렸다며 대북 특사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습니다. 20년 전 6.15 공동선언은 이후 남북협력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당시 대북 특사로 북한에 갔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6.15는 실천적 선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남북이 합의한 게 많지만은 실천이 되지 않아서 상호 불신만 조성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던 것인데 6.15 남북 공동선언은 채택한 후에 즉각 모든 것을 실천해 온 게 있는데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이 관계 개선의 토대가 됐다는 겁니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는 고 정주영 현대회장의 소대 방북을 거론하며 특사 카드를 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운명 공동체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대북 특사로 선임해서 보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뒤에서 도울 수 있지 않는가. 신뢰 확보 차원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비준 동의하는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15 주역들은 당시에도 남북 관계는 좋지 않았다며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발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딸에게 미안하지만 여전히 사랑한다. 9살의 의붓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선처를 바란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은 실질 심사 3시간여 만에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창녕 9세 여아의 계부 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들어오면서 한 말입니다.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거나 드론 장비로 때려 온몸을 멍들게 하고 밥도 하루 한 끼만 먹였다는 끔찍한 정황들이 나왔지만 박 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욕조에 담은 거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진짜.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화살을 돌린 건데 친모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해 2주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 딸을 사랑한다며 선처를 빌었습니다. 한 번도 남의 딸을 생각해 본 적 없고 제 딸을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합니다. 박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질 심사 3시간여 만에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여동생을 안 때린다고 아들을 때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의붓 아들과 친딸에게 일명 싸움놀이라는 걸 시키고 동생을 때리지 못하겠다고 하자 아들을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겁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40대 아버지가 10살 의붓 아들과 9살 친딸을 앉혀놓고 서로 때려보라고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의붓 아들이 못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학대 혐의로 체포된 아버지는 의붓 아들 몸에 난 상처는 친딸이 때린 것이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붓 아들의 진술이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친딸의 말과도 일치한다며 아버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점은 매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을 하였고 피해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재판부는 징역형과 별개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하는 건 어렵습니다. 때리다 아이가 숨져도 아동학대 치사죄는 보통 5년 이상의 징역이 전부거든요. 결국은 이 아이가 가해 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박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광주에서 딸의 입등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다리를 지진 20대 엄마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을 입힌 20대 엄마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두 사건 모두 친모의 우울증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처럼 아이가 다치기만 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약 80%에 달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많이 다쳐도 최고 법정형은 징역 12년이고 아이가 숨지면 살인죄보다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남은 가족의 생계 문제 등이 반영되면 대부분 형량이 감경됩니다. 법조계에선 낮은 처벌이나 부모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지만 사건 이후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고 보호할 사회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기는 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원가정 복귀라는 그 목표 때문에 아동학대 해도 그냥 집행유예 받고 마는구나, 그냥 구호관찰이나 교육 조금 받고 마는구나. 한편 창녕 학대 부모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벌써 수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사흘을 더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 물류센터는 확진자가 다수 나온 쿠팡 부천 물류센터보다 훨씬 더 큰 곳입니다. 김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센터 내 롯데택배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에 걸쳐 출근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래 등 증상이 있었지만 출근해 택배를 손으로 차량에 싣고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물류센터에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했고 확진자가 작업한 해당 층은 이렇게 폐쇄된 상태입니다. 밀접 접촉한 직원 159명은 자가격리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같은 인력사무소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한 직원은 버스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는 지금까지 1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택배 물류센터는 더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오니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 때는 주문을 안 하면 됐지만 택배회사는 소비자가 고를 수가 없거든요. 이미 유통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물건을 구할 수 있는 택배 주문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코비드19 대유행 영향으로 한 20%대 초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한 2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소비자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쿠팡과 롯데택배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5%와 13%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쿠팡과 같은 소셜 커머스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업체를 골라 주문하는 방식이지만 택배 회사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안하긴 하죠. 정해진 택배 회사를 써야 되니까 확진자가 나왔으면 나왔을 때만이라도 좀 다른 택배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1,300명이 근무했던 쿠팡 부천센터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15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롯데택배 송파센터 근무자는 이보다는 적은 140명 수준이지만 관련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택배 시장이 점점 커지는 만큼 물류센터의 방역 체계 기본 틀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이들 중 80%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 주 단위 코로나19 환자 발생 통계를 내놨습니다. 지난 5월 17일주와 6월 7일주를 비교하면 감염자가 4배로 늘었습니다. 일 평균 환자 수는 40명을 넘었습니다. 깜깜이 환자도 크게 늘어 최근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환자는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약 90%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조사 중인 사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은 생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생활 방역 기준선인 감염 경로 불명 5% 미만은 이미 넘었습니다. 여기에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이란 기준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의미를 두기 어려워졌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5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경우하고는 조금 사항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방역 당국은 접촉자 추적을 통해선 수도권 내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시내 일반 유흥업소들이 다시 문을 엽니다. 확진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험하다는 게 이유인데 그럼에도 서울시는 구체적인 단속 계획도 없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룸살롱 등 일반 유흥업소 2천여 곳이 다시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험해져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춤을 출 수 있는 무도 유흥업소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워낙 크다는 이유로 여전히 운영이 금지됩니다. 운영 재개업소는 면적 4제곱미터당 손님 1명만 받을 수 있고 테이블 사이의 거리도 1m 이상 떼어놔야 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주말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해 손님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다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발 조치됩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은 물론 환자 치료비 등도 유흥업소에 청구됩니다. 유흥업계는 감염 차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전부 다니면서 전부 다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문을 일단 열게 했지만 실제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단속 계획은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등을 계획하고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건 아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앞으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직은 방역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다음 달에는 확진자가 다시 수백 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죠. 이 숫자가 맞는다면 병상도 모자라게 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때 평균 0.4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며 지난 11일까지 재생산 지수는 1.79로 껑충 뛰었습니다. 확진자 1명당 감염시키는 사람 수가 3배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이대로 가면 한 달 뒤 확진자 수가 800명대를 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김호란 교수 등 그 모델링이나 또 역학의 전문가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상황 통제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폭발적 발생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활 방역 체계 유지만으로 수도권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선 전문가들 사이 이견이 없습니다. 중수본이나 중대본 올라갈수록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신규 환자 800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수도권 병상 확보도 비상이 걸립니다. 수도권 내 국가지정 병상 73개 중 69개, 중환자실은 324개 중 272개가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도 비상입니다.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나흘 만에 80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베이징에 가지 말라는 긴급 통지를 내리고 베이징 방문자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격리를 명령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야외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 갑작스런 집단 감염 확산에 불안한 시민들이 베이징 전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 환자는 36명, 나흘새 확진자가 79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베이징 시내 최대 규모의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사자 또는 방문객입니다. 베이징시는 즉시 신파디 시장 주변을 봉쇄하고 최근 2주간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截止6月14日2时，新发地市场周边11个小区人员应检。 생활 방역 체계에 들어갔던 베이징은 전학년 등교를 중단하고 대대적인 식품 안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파디 시장 인근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격상하고 지방 정부들은 베이징에 가지 말라는 긴급 통지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 2주간 베이징 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14일간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시기를 선언한 베이징시 당국. 반년 전 우한의 시장발 무더기 감염 악몽을 떠올리며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일까요? 미국에서도 다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주별로 볼 때 미국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확진자가 많았던 뉴욕주에서는 셧다운 재가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8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 50개 주 가운데 2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다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미국 남동부와 남서부에 걸쳐 있는 주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주간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애리조나주와 텍사스,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AP통신도 21개 주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검사 확대뿐 아니라 거리 두기 조치 완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ough we in the Northeast have ridden the first wave, that doesn't mean it's over by any count. 코로나19 발병 이래 가장 피해가 컸던 뉴욕주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곤 있지만 경제 정상화 이후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건 지침을 안 지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re not monitoring, policing, doing the compliance. Yes, there is a very real possibility that we would roll back the reopening in those areas.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를 위반한 사례가 모두 2만 5천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학교에서의 수업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1학기가 끝나버린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감액 요구가 뜨겁죠. 결국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주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감액 결정은 이번이 처음인지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건국대학교가 재학생 15,000여 명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총학생회와 8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결정한 겁니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인데 정확히 얼마를 감액할지는 이번 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8차 정도 이제 진행해갖고 9차를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인 게 정해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다른 대학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재자 역할과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릴레이 행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질 하락과 기존의 수업 등록금을 납부할 때 실험 실습이나 시설 사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국민청원도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온다고 하더라도 경산비가 나가잖아요. 그다음 그거만큼의 또 수입이 좀 적게 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과 재정 여력을 이유로 등록금을 환불할 수 없다는 대학들. 당분간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코로나 검사차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공무원을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신천지 교인이었는데 왜 신천지를 무시하냐며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구청 직원이 한 남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구청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반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40대 남성 A씨는 난동을 이유로 관계당국의 제지를 받았고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맞아가지고 직원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제약장에서 있는 소리 지르고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A씨는 선별진료를 안내하던 구청 직원에게 왜 신천지를 무시하느냐며 발끈했고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실제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폭행을 당한 구청 직원은 팔과 다리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고열 증상을 보였던 A씨는 파출소에서 귀가 조치됐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부모의 재력으로 특혜를 받아 황제 복무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군 병사에 대해 군사 경찰, 예전으로 치면 헌병이죠. 여기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휴가를 나가 입원 중이라며 전화나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도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죠. 이 와중에 해당 하급부대 소속 대대장이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폭로도 또 나왔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공군 병사에 대한 이른바 황제 군복무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공군 병사가 부모의 재력으로 특혜를 받아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무단 외출을 하며 부사관들에게 빨래 심부름까지 시킨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병사가 폭로 글이 올라온 지난 11일 치료를 받으러 휴가를 나간 상태라 전화나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도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필이면 논란이 됐는데 그때 질병 이유로 청원 휴가를 나간 건가요? 휴가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은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해당 공군 부대의 하급 부대에서도 갑질 의혹이 나오면서 군 기강 회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급 부대 대대장이 본인 관사를 청소시키고 군용품을 횡령하는 등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제보자는 지난 1월에도 해당 대대장이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아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대대장은 여전히 보직을 수행 중인 가운데 공군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초등학교 앞 학교 정문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을 걷던 30대 여성과 6살 난 딸이 갑자기 인도를 덮친 차에 치였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철제 난간을 뚫고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30대 여성과 6살 딸을 덮친 뒤 추락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머리 쪽에 손상이 많이 가가지고요. 두부 골절이라 출혈 의심되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과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보행자를 덮친 승용차는 사고 직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차량과 1차 사고를 낸 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행 중에 1차 사고가 났고요. 사고 난 차 중에 하나가 갑자기 가속을 해갖고 보행자들을 친 사고입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극성인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27cm 길이의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의를 풀어헤친 채 비틀거리던 남성이 갑자기 상가 가판대를 건드립니다. 행인들에겐 욕설로 시비를 겁니다. 아파트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상가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이곳에서 배회하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된 이 50대 남성은 당시 만취 상태에 흉기까지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도 등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한테 더 심하게 욕해요. 사건 현장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인근 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의장을 선출하면서 시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누가 좋을지 적임자를 물어봤습니다. 시의회는 시청을 감시 견제하는 게 일인데 누굴 뽑을지 되레 물어본 겁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달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정읍시의회는 17명 의원 가운데 6명이 의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측은 후보를 줄이겠다며 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적임자를 골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명씩 좀 이렇게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시켰겠죠, 이제. 일부 이렇게 아웃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시의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컷오프를 시킨다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도 쓰는 일을 한다라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해당 국회의원실은 관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이제 어찌 보면 뭐 정읍 시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준병 의원은 시의원들이 요청해와 시민의 눈높이를 참고하려 한 조사였고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의원들 자율적으로 의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방문 추태에 이어 의장석을 둘러싼 논란까지 시의회를 바라보는 정읍 시민들은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장이 일명 삼성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조경진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자 지난 1월 연임해 3년째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의를 앞두고 돌연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 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생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린 데다 지난달 한 신문에 이 부회장의 사과 성명을 언급하며 두둔한 듯한 칼럼을 기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게다가 양 위원장의 가족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란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삼성맨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시민의 눈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지만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어서 검사나 신청인 측에서도 회피나 기피가 가능합니다. 또 심의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위원들에 의해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받아들여진다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주임 검사와 이재용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 전까지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가능해 양측의 수싸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유료 온라인 콘서트에 무려 75만 명이 몰렸습니다. 공연 수익만 260억 원으로 코로나 이후 유료 온라인 공연 시대가 온 건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관객이 없는 텅 빈 스튜디오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당초 예정됐던 월드 투어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전 세계 팬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집에서 소리 질러! 아직 무관중 공연이 익숙하진 않지만 가수는 무대에서, 팬들은 집에서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이때 함성이 나와야지 이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다음 곡 원래 이제 그게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저의 공연과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콘서트의 최다 동시 접속자 수는 무려 75만 명. 전 세계 107개 국가에서 팬들이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유료 온라인 콘서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팬클럽 회원은 29,000원, 비회원은 39,000원의 티켓값을 감안할 때 전체 공연 수익은 2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코로나로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BTS의 유료 온라인 공연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오 년 전 일본이 군함도 등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 약속.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기념시설에 강제징용 사실을 담기로 해놓고는 쏙 빼버린 겁니다. 대신 자기네 자랑만 들어있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도미타고지 일본 대사가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일본에서 새롭게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강제징용 내용을 왜곡 전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겁니다. 일 대사를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우리 정부는 별도의 대변인 성명에서도 우려와 실망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군함도 등이 논란이 되자 강제노역 사실과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하지만 최근 공개된 정보센터엔 일본의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내용만 있을 뿐 강제징용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2차례의 후속 조치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배제했고 세계유산위원회 당사국 간 대화 권고도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본격화와 수출 규제, 여기에 군함도를 둘러싼 역사 왜곡이 또다시 더해지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캠핑 열풍으로 차에서 숙식이 가능한 캠핑카나 이동식 트레일러가 인기지만 실질적인 면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평소에 어디에 주차를 하냐 이거죠. 결국 일명 알박기 주차나 불법 주차가 횡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선 이곳. 캠핑카 등의 주차 가능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저 아파트 주차하게 되면은 주민분들의 좀 눈밖에 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민원이 있었고요.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았고요. 언제든지 와서 카라반에 입주차할 수 있는 부분. 문제는 캠핑카와 카라반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런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몇 곳에 불과하다 보니 소유주들은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일명 알박기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무료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한 일반 공영주차장엔 승용차 사이로 캠핑카와 카라반이 수십 대나 눈에 띄었습니다. 카라반이나 캠핑카는 일반 차량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공간을 2면 정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먹으러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항상 차 있어서 불편할 때가 많죠.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뺑뺑 돌아야 되니까. 주차 금지 안내판이 있는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카라반도 수시로 목격됩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캠핑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는데 반쪽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유자 집과 신고 주차장 간의 거리가 멀어도 돼 사용하지 않을 땅에 등록만 하고 집 근처에 불법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공간이나 또는 민간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안에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방문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차량 캠핑 문화가 확산하는 만큼 걸맞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황선입니다. 정부가 내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일명 원력 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이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설날 등을 더해 모두 67일입니다. 그런데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실제 공휴일 수는 64일로 올해보다 사흘 적죠. 또 주 5일째 근무자가 쉬는 휴일 수는 공휴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되지만 설 연휴 중 하루,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과 겹치니까 역시 올해보다 이틀이 줄게 됩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추석 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붙여 닷새 연속, 설날에도 나흘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생체공학 보조 장비를 착용한 채 임무 수행을 겨루는 국제대회 사이베슬론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팀과 새 슈트가 공개됐습니다. 걷는 것도 어려웠던 초기 모델에서 경사를 오르고 장애물도 피할 만큼 기술이 발달해 처음으로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국제로봇대회 사이베슬론의 한국 대표 선수로 선발된 20살 이주연 씨. 지그재그로 된 장애물을 피하고 평소 같으면 서 있기도 힘들 험지도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수능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훈련과 공부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 입학에도 성공했습니다. 뽑힐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뭔가 수학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이번에 공개된 웨어러블 장비 워크온 슈트4는 수십 킬로그램의 무게를 직접 감당해야 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착용자의 몸에 맞게 무게중심을 분산해 무게감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덕분에 경사로에서까지 감속 없는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해지면서 첫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던 김병욱 씨는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대한민국 로봇이 세계 최강임을 금메달로 보답하겠습니다. 워크온 슈트4의 경우 중증 장애인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말 병원이나 훈련센터 등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2만 7천 가구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금리도 또 너무 낮죠. 일대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이번 주 강도 높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6단지 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목동 14개 단지 2만 7천 가구가 재건축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 가구의 호가가 석 달 만에 3억 원 뛰는 등 재건축 기대감에 주변 일대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목동 전체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단지별로 호가 자체들이 5천에서 1억 사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실제 지난주 양천구 아파트 값은 2달 만에 다시 올라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호재 등으로 집값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번째 대책의 핵심 역시 규제 강화입니다.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일부 조정 대상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세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책의 강도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제로 금리 시대를 맞은 금융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5%에서 8%까지 각종 고금리 수신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솔깃할 정도죠. 가입 조건 등을 따져보면 속빈 강정일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창구에서 새로 내놓은 멤버십 적금을 홍보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8.3%의 이자를 주는 한정판 상품인데 그나마 갖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은행에서 적용하는 두 가지 우대 조건과 멤버십에 가입을 할 경우에 주는 그룹사 리워드, 금투와 카드, 생명의 상품을 가입했을 때 설사 어렵게 가입해봐야 만기 6개월짜리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에 카드로 돌려받는 캐시백 현금 혜택까지 합쳐도 7만 원 정도입니다. 5%를 넘는 고금리를 준다며 홍보하는 다른 은행의 적금도 마찬가지. 1년 만기에 최대 7%의 연이자를 주는 적금도 나왔지만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또는 25만 원으로 더 적습니다. 또 다른 5%대 적금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연간 600만 원의 카드 실적이 새로 생겨야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고금리 적금을 내놓고 있지만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거나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입니다. 은행들이 이런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은 은행 간에 필요 없는 소모전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케팅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내건 우대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은 만큼 상품 가입 전에 먼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외장하드에서 국내 카드사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무려 61GB로 추정됐는데 과거 1억 명분의 정보가 나갔을 때가 30GB, 그러니까 이 절반이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40대 남성 이모 씨는 시중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발견한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가 지난 2017년부터 포스 단말기 업체의 관리 서버를 해킹해 국내 8개 카드사 고객 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외장 하드에 담긴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이름과 주민번호 등 금융 개인정보는 자그마치 61GB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에도 유사 범죄로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비교적 보안이 강한 IC카드 결제 방식이 아닌 마그네틱 결제 방식의 허점을 노렸다는 게 관련 업계의 추정입니다. 마그네틱 카드인 경우에는 카드 번호하고 몇 가지 부가 정보들이 평문으로 있거든요. IC카드인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이 다 암호화돼서 유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지만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과 금융당국은 경찰청의 압수물 분석에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인력 파견 방식을 통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돼 대법관 13명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상고심을 오는 18일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지긋지긋한 18연패를 끊고 기세를 몰아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걸까요? 김동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6대6 동점 9회 말 투아웃. 노태영의 끝내기 안타로 한화의 18연패가 끝나는 순간 모든 선수들이 부둥켜 안고 좋아합니다. 인근 산에서 응원하던 팬들도 환호하고 치어리더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려 23일 만에 맛보는 승리. 경기 중 내린 비로 1박 2일의 사투 끝에 쟁취한 승리였습니다. 감독을 자르고 주전 선수 10명을 2군 강등시키는 몸부림으로 최다 연패 신기록을 피했습니다. 한화는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팀 재정비와 쇄신한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열린 경기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발 투수 서폴드가 2실점으로 받고 홈런과 집중타로 석점을 뽑아 두산에 2연승했습니다. 여전히 승률 3할도 안 되는 꼴찌지만 이제는 한화도 희망을 얘기합니다. 정은원, 노시환 등 젊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끝내기의 주인공 노태영과 필승조 황영국, 문동욱 등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흘 후면 2군에 내려갔던 기존 멤버들이 돌아와 비축해 놓은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팀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은 게임 더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아는 16연패를 하고도 5위로 마쳤고 2004년 삼성은 10연패 후 한국 시리즈까지 올랐습니다. 9위 SK와는 3.5경기 차. 한화에겐 아직 100경기 이상 남았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이제는 감독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41세 이동국 선수는 올 시즌 K리그 득점 3위를 달리며 여전히 펄펄 날고 있는데요. 인생 2막을 위한 지도자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올 시즌에도 이동국의 발끝은 불을 뿜습니다. 벌써 4골로 득점 3위. 사상 첫 4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전북의 선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득점을 하고 나서는 의미 있는 세리머니로 깊은 울림도 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을 응원하는가 하면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참여했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거수 경례도 했습니다. 팬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TV로 시청하는 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1979년생 동갑인 박동혁이 아산 감독을 하고 있지만 선수 은퇴 생각은 아직 없다는 현역 최고령인 41살의 이동국. 하지만 언젠가 맞이할 축구 인생 2막을 위해 축구 대표팀과 프로팀 코치를 맡을 수 있는 2주간의 A급 지도자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그런 선수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도자의 그런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이동국은 다가오는 K리그 2경기는 건너뛰겠지만 더 큰 선수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지만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심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울진과 강릉 등은 30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 10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도 내륙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 서울 31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되지만 동쪽 지역은 울진이 23도 선까지 떨어지며 기온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밀려 들어오는 서해안을 따라서는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오늘 밤사이 가시거리가 200m에 불과한 곳도 있겠는데요. 한편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따라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도 무척 강했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한낮 기온은 30도를 가리키겠고 울산과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모레 오후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남에도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리핀계 한 남성이 자기 집 담벼락에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글을 쓰고 있는데 백인 커플이 다가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한다며 훈계하고 지적했습니다. 내 집이라고 해도 유색인종이 주인일 리 없다는 표정으로 집주인을 안다고 거짓말까지 하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여성은 사업 거래처가 끊기는 등 어려움이 생겼고 결국 사과했지만 예의 바른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